하니?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5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 걷기. 걷는 방법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걷기 방법에 따라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걷기의 속도, 보폭, 경사도에 따라서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 근육 활성도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속 3km로 걸었을 때와 시속 6km로 빠르게 걸었을 때 인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험 결과 시속 3km로 걸었을 때에 비해 시속 6km로 빠른 속도로 걸었을 때 근육 활성도는 평균 2.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리의 앞쪽에 있는 근육 3개,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근육 2개에 대해서 걷는 속도에 따라서 활성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시속 3km로 걸었을 때하고 시속 6km로 걸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시속 3km로 걸었을 때보다 전반적인 하지의 근육 활성도가 6km를 걸었을 때 더 활성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속도가 2배가 됐는데 근육의 활성도는 전반적으로 2.5배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시속 4km로 평지에서 걸었을 때와 경사가 있는 곳에서 걸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량 역시 평지에서 걸었을 경우보다 경사도 6도에서 걸었을 때가 심박수는 1.5배, 칼로리 소모량은 3.6배로 높게 나왔으며 평균 보폭으로 걸었을 때보다 보폭을 넓혀 걸었을 때 심박수는 1.6배, 칼로리 소모량은 4배가량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걷기는 나이, 건강 상태, 걷는 습관 등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인 만큼 반복되는 동작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라지죠. 1987년 마이클 잭슨 연습실. 문워크의 엄청난 성공 뒤에 심적 부담감을 느꼈던 마이클 잭슨. 충격적인 동작? 아니 여기서 더 충격적이면 어떡해. 그럼 너무 비인간적이지. 비인간적? 그래, 바로 그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동작. 그래, 바로 그거. 그렇게 탄생한 동작은 바로 일명 무중력 댄스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린 동작이었다. 어때? 이 정도면 엄청 충격적이지 않아? 아유 근데 이게 꺾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마이클 잭슨이 냈던 아이디어는 허리 부분에 낚싯줄을 단 무대 의상을 입고 줄을 뒤에서 당기는 방식이었는데, 자, 지금이야.
하지만 이 방식은 매번 줄을 연결했다가 끊어주는 무대 요원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아우, 이게 뭐야? 아우. 팔과 몸에 실이 엉켜 움직임을 제한하는 단점도 있어 라이브 공연에서는 불가능한 퍼포먼스였다. 이로 인해 또다시 고민에 빠진 마이클 잭슨. 아우. 라이브 공연에서 딱 해야 멋있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다음 날 라이브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며 린 댄스를 선보인 마이클 잭슨. 그의 몸 어느 곳에도 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관객들은 엄청난 퍼포먼스에 환호했다. 그렇게 마이클 잭슨의 린 댄스는 그의 엄청난 춤 실력과 노력의 결과로 인정받으며 대중들에게 각인됐는데 1993년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가 내민 것은 바로 특허증이었는데 놀랍게도 특허의 주인공은 마이클 잭슨과 그의 의상 담당자인 데니스 톰킨스였다. 특허의 내용은 반중력 환영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우. 라이브 공연에서 딱 해야 멋있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라이브 공연에서 린 댄스를 선보이고 싶었던 마이클 잭슨. 아우. 신발에 본드를 붙여버릴 수도 없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 그래 못이야 못. 그는 신발 뒤꿈치 부분에 V자 형태의 홈을 만들고 바닥에 못을 고정시켜 앞으로 몸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몸을 기울이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발목을 고정해주는 장치도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의상 담당자들에게 전했고 디자이너들은 그를 위해 린 댄스를 위한 특수 신발을 제작해 특허까지 받았던 것이다. 실제 그의 공연 모습을 보면 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린 댄스가 끝나면 못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설치했다고 한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결과를 낳는 또 하나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정전기 부양장치에서는 물질의 온도를 제어했다면 이번엔 압력을 제어하는 기술이라고요. 물을 다이아몬드 사이에 가두고 따뜻한 얼음이 되는 과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이 형성되려면 물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요. 압력을 조절하면 상온에서도 얼음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따뜻한 얼음이라고 합니다. 일반 육각형 결정과는 달리 압력을 가하면 다양한 형태의 얼음 결정을 살펴볼 수 있죠. 지금 아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번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저온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고속 영역에서 아이스는 계속적으로 발견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을 제어하려면 핵심 장치 개발도 중요합니다. 0.5, 0.6, 0.7 메가파스칼이네요. 그러니까 대기압의 700배. 큰 압력을 주려면 보통 힘을 크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장치가 굉장히 커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앰빌셀이라는 것은 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면적을 작게 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크기에서도 대기압의 500만 배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에 현재 압력이 가해지는 게 대기압의 약 700배 정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건우 박사팀은 두 다이아몬드 사이에 물을 가두어 압력을 올리는 다이아몬드 앰빌셀 장치를 활용했는데요. 여기에도 실험 환경에 맞게 별도의 부품을 장치 뒤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제
누르게 되면 저 사이에 실을 넣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품에 전압을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다이아몬드를 누르고 다이아몬드가 물을 누르며 압력이 올라가는 형식인 건데요. 압력으로 만든 얼음, 어디에 쓰일까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 냉동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을 하게 되면 얼음이 육질을 파괴하게 되죠. 그런데 압력을 올려서 따뜻한 얼음을 만들게 되면 이 따뜻한 얼음은 이 고기의 육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되면은 장기를 손상 없이 보관한다든지 또는 인간을 냉동시켜서 나중에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얼음을 연구한다면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핵융합에 필요한 고출력 레이저를 얻기 위해선 가장 먼저 시안 레이저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더 레이저는 반도체 레이저에서 시작을 해서요. 연속파 레이저를 발생을 시키면 파이버를 통해서 여기 어쿠스토 옵티컬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이 연속파를 펄스 레이저로 바꿔주는 장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장치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0.1 나노줄 출력이 되고 여기 있는 광섬유 증폭기를 통해서 7 나노줄까지 증폭을 하게 됩니다. 예, 꺼주세요. 시안 레이저에서 나온 레이저 빔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증폭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초록색이 이게 펌핑 레이저 빛이구나. 시안 레이저에서 나온 레이저 빔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증폭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본격적인 증폭에 들어가기에 앞서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보호 안경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이 보안경을 쓰시는 이유는 뭔가요? 7나노줄의 시더 레이저 빔이 리젠 앰프에서 이제 증폭이 되고 나면은 이제 0.5 밀리줄이 돼요. 0.5 밀리줄부터는 이제 위험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보안경을 써서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장비를 단단히 챙긴 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좁은 공간에서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기 위한 첫 번째 증폭을 실행하는데요. 여기 건들면 진동이 온다고. 다리도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만 움직여, 손가락만. 네, 이것이 이제 리젠 앰플리파이어인데 시더 레이저에서 나온 그 광선이 여기에서 반사해가지고 끝에 있는 거울과 저 끝에 두 개의 거울 사이가 공진기가 돼 있어요. 그 시더 레이저 빔이 들어와서 이 안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이 되느냐, 증폭률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만 왔다 갔다가 뽑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리젠 앰플리파이어예요. 재생 증폭기를 통해 레이저 빔이 공진기 안에서 15번 정도 왕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1차로 증폭된 레이저 빔을 주 증폭기에 넣어 더욱 강력한 레이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이드 레이저입니다. 이제 주증폭기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증폭기로 이제 넣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레이저를 가이드 레이저로 써서 정렬해 놓고 거기에 여기서 증폭된 레이저를 오버랩 시켜서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폭된 레이저 빔과 똑같은 각도, 똑같은 위치로 입사해야만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렬 작업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사시켰잖아. 여기 들어온 높이하고 장치 하나하나의 높이까지 꼼꼼하게 따지는데요. 일단 이거 그 이유는 바로 사소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레디안으로 마이크로 레디안에 해당하니까 도로 치면 우리가 익숙한 도로 치면 15,000분의 1도 정도 될 거예요. 15,000, 16,000분의 1도 정도. 정말 작은 단위네요. 네. 그게 어긋나게 되면 효율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럼 그 정도 이내로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립 페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립 페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음에도 직접 조립하고 조언을 구하며 묵묵히 연구해온 지난 20년. 꾸준한 노력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기는 액체를 직접 공중에 띄워서 그 액체 내에 있는 분자들의 구조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고체뿐 아니라 액체도 띄울 수 있게 된 건데요. 액체를 띄우고 물을 증발시키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근우 박사팀은 소금물을 부양해 소금 결정의 형성 과정을 규명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요 푸른색이 그린 레이저고요. 지금 소금물을 드라이해 가면서 소금물이 소금으로 될 때 분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금 결정을 얻기 위해선 단순히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결정화 과정은 그동안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학자들 사이에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밀도가 먼저냐 결정이 먼저냐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20년간의 논쟁에 밀도가 먼저 높아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순서를 파악하는 것. 무의미해 보여도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잘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철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단조 작업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조 작업들을 만약에 우리가 철이 생기는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이런 단조 작업들을 없앰으로 해서 산업에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공홍진 교수는 레이저 연구 1세대로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레이저 연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에 뛰어든 지도 어느새 45년이 됐습니다. 사실 그의 레이저 외길 인생은 대학원생 시절에 찾아온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을 때는 이제 고체물리 이론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상수 교수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찾아갔더니 뭐 레이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연구 시설이나 이런 기반은 하나도 없지 않았나요? 레이저는 본 적도 없고 레이저 얘기도 별로 들은 적이 없고 그냥 우리 지도 교수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라는 거 한대는 동위원소는 알잖아요.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하면 효율이 엄청 좋고 국산화도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갖고 한번 달려들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죠. 도전 정신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건 과학자는 도전 정신이 생명이죠. 네. 언젠가 성공할 거라 믿었던 그의 뚝심이 16년이 지난 1994년 마침내 통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핵융합 연구에 필요한 테라와트급 레이저를 개발하게 된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신명 원 레이저 시스템이라고 이제 당시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레이저고요. 우리나라도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데 그때에 필요한 이제 레이저를 만드는 것이죠. 이론으로 시작해 실제 레이저를 만들기까지 그 순간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공홍진 교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치한 신명 원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테라와트급의 신명 레이저는 과학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나아가 꿈의 에너지 핵융합 기술까지 도전해보려 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시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94년도에 이거 끝나고 나서 과기처에서 장관이 이제 서로 바뀌어가지고 그 장관, 새로 된 장관이 이제 그 레이저 연구는 그만해라 해가지고 연구비가 끊겼습니다. 네. 시련은 있어도 실패란 없는 법. 이대로 레이저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한반도 형상을 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한 15마이크론 레이저 중에 극초단 펄스 레이저가 있어요. femtosecon드 초라는 게 있는데 그 femtosecon드 레이저를 가지고 나노 사이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우리가 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연구의 꿈을 놓지 않고 다양한 레이저 연구 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간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다. 요새 이제 자동차에 많이 달려 있는 그 레이저 레이다. 그것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주선에서 이제 지상을 내려다 봐가지고 분광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많은데 이제 화생방 오염도를 측정한다든지 또 그 기름 유출된 곳을 탐지한다든지 농작물의 현황을 본다든지 산림의 구조 같은 거 보는 거 그러한 데 쓰는 초분광 분해 기술이라고 그런 것도 제가 개발을 했고. 극한 환경의 다양한 물질과 실험 조건을 다루는 연구이기에 장비를 직접 개발하며 작업 효율을 높였던 이근우 박사. 덕분에 녹는 점 약 1800도에 이르는 지르코늄 같은 초고온 소재도 더 빨리 녹일 수 있었는데요. 이 동그란 샘플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 동그란 샘플을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이 하부 전극에 샘플을 이렇게 올려놓고 전압을 가하면 이 샘플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실험을 할 때는 전압을 가하면은 이 샘플이 휙 날아갑니다. 물질 부양에 필요한 전압을 몰라 부양 실험에도 난항을 겪었답니다. 두세 시간의 실험 준비를 마쳐도 5분 만에 샘플을 잃어버리기 일쑤였다는데요. 이근우 박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양 기술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 생각을 전압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공중에 뜨게 만들고 전압을 줄여가는 쪽으로 하면은 이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필요한 것은 실과 접착제뿐입니다. 약간의 물질과 실을 접착제로 고정해 띄운 다음 전압을 줄여가면서 그 물질이 떨어지는 순간을 파악한다는 발상이었죠. 발상의 전환으로 물질 부양을 이뤄낸 첫 순간을 이근우 박사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좀 집에 휴가를 내면서 좀 쉬고 싶었어요, 연말에. 그래서 제가 그 22일인가 23일인가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었거든요. 전에 띄우는데 처음으로 한 0.5초 정도 띄우는데 성공을 했어요. 2009년 겨울, 한 달 내내 무거운 뚜껑을 들고 날랐습니다. 그러다 방법을 바꾸자 물질을 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았던 기쁨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3년간의 치열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전기 부양장치. 작은 조건 하나만 달라져도 물질의 형상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치를 개발하면서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예민한 시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연료전지에 한쪽에 수소를 넣고 한쪽에 산소를 넣으면 얘네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수소로부터 전자 이동, 즉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겠다 나선 기술자.
세라믹과 고분자 물질을 섞은 용액을 붙여 테이프를 만든다는데 이것이 연료 전지 전극을 만드는 기본 재료라고. 수소 연료 전지에는 이제 두 가지 전극이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극 그리고 수소가 들어가는 연료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소가 들어가는 연료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극에서 산소 이온을 전달하는 하얀 테이프까지 만든 뒤 두 개의 테이프를 겹쳐 코팅시키듯 완전히 접착시켜주는데 이 상태는 전극 테이프가 전해질 테이프를 열을 이용해서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이 그린 테이프 상태에서는 성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하는 전지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찍어내고 도자기를 굽듯 1400도의 높은 열을 가해준다. 이렇게 고온에서 구워낸 세라믹 전지의 효율을 월등히 높여줄 특별한 재료가 있다는데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이 하얀 가루는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보통 이제 돼지 껍질 같은 데서 추출해낸 그런 성분인데요. 이 젤라틴 성분이 이번 세라믹 연료 전지를 만드는데 얇은 나노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료 전지의 나노막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젤라틴. 80도 온도로 가열하자 물에 잘 녹아드는데 젤라틴은 원래 트라이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젤라틴 온도를 올려서 마치 머리카락이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메탈 염을 넣어서 원하는 금속들을 붙이려고 지금 온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열한 젤라틴에 원하는 금속염들을 섞은 뒤 빠르게 돌아가는 전지에 방울방울 액체를 떨어뜨려 전지를 코팅시켜주는데 이 공정을 통해 전지판 위에 수백 나노 단위의 얇은 막이 입혀진다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기존에는 효율은 제일 높은데 이제 가격이나 수명적인 측면에서 아직 상용화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젤라틴을 이용해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젤라틴으로 만든 나노 기능층은 기존에 비해 기공도 없고 아주 얇은 특성이 있다고. 저희 공정을 쓰게 되면은 기공도 없고 굉장히 얇으면서도 단단한 그런 기능층을 만들 수 있어서 저항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성능이 극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도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